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총선 후에 기자간담회를 처음으로 이제 가지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대개 2달에 한 번꼴은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중간에 선거가 있었고 선거 후에 수습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8월 29일 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 정도 기자간담회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이제 정부 수립 101주년을 출범하는 해인데 21대 국회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국회법과 관행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32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정치하면서 느낀 소회가 우리 사회의 정치가 참 왜곡되어 있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왜곡된 정치 풍토, 구조 이거를 점차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가 당면한 과제는 역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개혁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시스템 재구축과 비상경제 대책, 비대면 산업과 여러 가지 경제 대책,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코로나19 국난 극복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정부와 그 당이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일정상 내년 상반기와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상반기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의 양대 과제인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개혁 입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계셔서 비록 확진자 수의 부침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에 노력해서 K-방역이 세계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역의 긴장을 풀 단계도 아니고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클 것 같아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개원국회를 코로나19 국난 극복 국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국회법을 지켜서 정시에 개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태와 악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국회 질서를 정립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당정협의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국회는 신속히 개원해서 3차 추경을 통과시키고 비상경제 대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이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하는 그런 국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대표 임기 동안 가장 노력한 부분이 21대 국회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스템 공천과 당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총선 준비였습니다. 이제 남은 3개월 임기 동안에는 코로나 국난 극복과 새로운 정당 문화 정착으로 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대표 임기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중요 과제는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선관위원회, 조광특위를 발족을 시켜서 각각 안규백, 민홍철, 윤호정 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8월과
2018년 8월에 이어 올 8월에 똑같은 당명으로 세 번째 전당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본 우리 당의 역사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에 이어서 저도 당대표 임기를 아마 무사히 마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에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가 그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도 차질없고 공정한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성의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원장, 진성준 전략대위원장, 소병훈 사무부총장, 김성환 비서실장이 출석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언론 보도 같은 거 보면은 걱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최근에서 말씀드렸나요? 여러 가지 최근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아닌 걸로 밝혀지고 또 어떤 거는 아주 왜곡된 걸로 밝혀지는 것도 있고. 예, 최근에 이렇게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런 혼란상이 보여서 그걸 걱정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 예. 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예, 하셨는데 그 새로운 현상을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어제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당장 의원총회만 해도 그 총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존의 246호실을 새로 좌석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 의제 색깔이 표가 나요.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새로운 현상이고,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더 기대가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미뤄왔던 개혁 과제들 그런 걸 잘 하라는 그런 요구가 뭐 저 개인뿐만 아니고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이런 당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요구가 많이 전에 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대고 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그 이번에 그 재난 극복을 위해서 그 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 시장 특히 전통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활력을 띠고 가는 그런 현상도 저희가 그 새롭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그 자그마한 것들이지만 작은 변화들이 여러 도처에서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 금태섭 의원님은 지금도 우리 소속이시고요. 또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그분이 그 지난번에 그 결과가 나온 거지 우리가 무슨 탈락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우리 당론은 물론 국회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당에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 당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이제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그 법안은 강제 당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아마 그 경고로 이제 그 제재를 했는데, 경고라는 건 사실상 이 무슨 당원권 정지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말이 이제 그 징계지,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거대 의석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럼 소수 의견을 좀 더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대 치를 때그 최고위원 임기랑 당대표 임기랑 어떻게 하시기로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셨는지. 예, 소수 의견을 말 못하게 한다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회의 때마다 소수 의견이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당 의원들이 그렇게 소신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또 이제 당도 민주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사리에 판단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걸 옛날처럼 무슨 권위주의라거나 이런 걸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거진 2년 가까이 당 운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한 분도 불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다 마지막에 수용을 해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정당 활동 공천 과정 속에서 현역 의원들이 한 분도 탈락하지 않고 그 당 결정에 따르는 그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천 과정이라든가 당 운영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고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당을 운영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체계를 지금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공천 과정만이 아니고 당 운영 자체를 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준비 작업을 많이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고위원과 당대표 임기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지도부를 구성할 적에 그 독임제로 구성한 경우가 있고, 또는 그 뭡니까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구성한 경우가 있어요. 집단 지도 체제는 그 1등을 한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나머지 사람들은 최고위원을 맡아서 운영하는 거였고, 저희가 치른 최근에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이 따로 최고위원 선거는 날짜는 같은 날짜에 하지만 형식은 이게 두 개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임기가 어떤 거를 따라야 될지 그 혼재가 돼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 할 적에는 당대표와 더불어 최고위원이 자동으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비상 체제를 비대위 체제를 만들면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같이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혼재에 있어서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 점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를 좀 잘 검토하라고 제가 전준희 위원장한테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왔던 걸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좀 그 합리적인 제도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나름대로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된 체계를 이번에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께서 2차례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혹시 대표님께서 보셨는지, 보셨다면
어떤 좀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소명 자료를 보고를 받으셨고 또한 그 보고 자료를 받으시고 어떠한 판단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어디시라고요? 소속이? 예.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 간헐적으로 이렇게 접한 거고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전문을 다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윤미향 의원님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당에서 보고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서명 자료를 보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구두 보고를 되게 이제 들은 적이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보고 이제 그런 것이지. 예,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전에 이제 윤미향 그 당시로선 당선자죠.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을 한 것 같고, 검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해본 그 시민단체 경험으로 보면은 원래가 시민단체라는 게 상근자가 뭐 안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회계 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소홀한 점도 있고 그런 점들이 혼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일단 소명할 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도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그때 소명할 수 있는 건 소명을 하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 조사를 하다 보면은 또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결론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자, 그런 입장을 처음부터 견지를 해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일단 마이크 지명을 받으시고 네, 연합뉴스 강민경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면서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셨는데, 혹시 이거 바로잡아야 할 역사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신지 하나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제 재심이나 이런 청구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현대사가 대개 이제 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지금까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정부 수립한 이후로도 지금 3년째인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돼 있고 또 일정 강점기를 거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살았고, 또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치사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운동을 시작한 게 1972년 10월 유신날 때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유신 나고 나서도 우리 정치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됐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바로잡아야 될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뭐 여기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게 다냐 하고 또 반론이 나올 정도로 뭐 여러 분야가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일거에 한 번에 이렇게 바로잡을 수는 없는 일이고 차근차근히, 예, 경중과 선언을 가려서 이렇게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 재판건에 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재판의 대책에 관련해서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두 번의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두 건의 재판을 받았는데 첫 번 건 다 그 무죄가 났고 두 번째 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고 대법에서 유죄가 났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때 유죄가 날 적에 2심에서 유죄가 날 적에
참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 이해되지 않는 점이 저도 뭐 수사도 많이 받아보고 재판도 많이 받아봤지만 그렇게 그만하면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특히 대범 예규 같은 경우도 대범 예규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증거가 없을 시는 그 1심 판결을 그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지키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50m에 막 소환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소환했을 때 그 어떤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록으로 남은 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당해봤는데 그 소환을 하고서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이제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그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고 대개 소환을 했으면 대개 조사는 하죠. 근데 이 경우는 조사한 경우가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심 청구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맞아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처럼 그런 정부의 공인된 기관이 재심을 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가 이제 재심을 청구해서 재개가 되는 건데 재개 절차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심한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거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YTN의 송재인 기자인데요. 대표님 아까 소수 의견은 당 내에서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사실 금태섭 전 의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강제적 당론을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적 당론을 폐지한다고요?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저희가 당을 운영을 하면서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당론을 택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강도를 높인다면 권고적인 당론을 택하고 아마 강제적인 당론을 택한 거는 제가 당대표 하는 동안에 그거 한 건 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으면은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반드시 관철해야 되겠다. 특히 표결로 관철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제 일각이라는 게 어느 분을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당론을 모아가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강제적 당론을 권고 안 한다고 우리가 무슨 경고를 뭐랄까 당적을 박탈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위에 맞게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경고 절차를 거친 거죠. CBS 박희원입니다. 당원 14조에 보면요. 당원이랑 국회의원이랑 적용되는 징계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금 전 의원이 적용받은 당론 위반의 경우에는 당원 쪽에 있는 조항인 것 같은데요. 이 점이 잘못 적용된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당시 표결 처리하기 전에 금 전 의원이 원내 지도부랑 사전 교감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 처분이 나왔다는 건 좀 과한 조치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사전 그때 원내대표하고 교감했다는 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그때 이제 아마 누구냐 금태섭 의원이 아니고
조홍천 의원은 의총에서 나는 의견이 다르다. 하고 의견은 다르지만 그 표결에 반대하진 않겠다.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고요. 금태섭 의원은 아무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지도부하고 뭐 사전에 교감하거나 그런 거는 우선 저하고 교감한 적이 없고 또 원내대표가 교감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글쎄요,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그 징계할 적에 당원 자격으로서 한 건지 국회의원으로서 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러나 저러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 그 한참 지난 뒤에 현재는 아마 5월 20 며칠 날 그 징계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시로서는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 신분에다가 그 징계하는 것보다는 당원에다 징계하는 게 좀 그 윤리심판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미처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BC 이준범이라고 합니다. 그 원구성 협상 놓고서 여야가 그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이에 대한 지적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게 있고 이제 경우에마다 다 다른데 개원 일자라든가 상임위 위원장 선출 일자라든가 이런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5일은 그러니까 임기 시작으로부터 그 일주일 이내에 개원을 해야 되고 개원하고 나면 또 그 며칠 이내에 3일인가요?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있는 건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 법을 정할 때 이미 그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서로 준수를 해야 되는 그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원구성을 할 적에 그 외에 이제 가령 뭐 몇 가지 이제 법적인 것들이 아닌 것이 이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맞으면 언론에서는 무슨 상임위원장 자리가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많이 쓰시는데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다 하는 것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원래 이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의 경우는 대개 다수당이 전체를 다 그 만든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꼭 나라마다 뭐 각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절대 뭐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또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기본 원칙적으로는 이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령 상임위원장 할 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 써놓는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한 표 이렇게 무효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표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협상을 통해서 하라는 게 원칙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무슨 뭐 몇 대 몇으로 나눈다든가 어디를 뭐 만든다든가 이런 건 아직 원구성을 해놓고 얘기해 보는 건 또 몰라도 원구성도 안 하고 그런 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안 되면 원구성도 협조할 수 없다. 이거는 앞뒤가 바뀐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폴리뉴스 권경 기자인데요. 앞서 원구성 협상이랑 관련해서 그 민주당이 야당과 협치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야당은 그 법사위랑 예결위원장 이런 걸 양보 못하겠다는 좀 입장인데 그 부분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야당이랑 협치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저도 이제 법사위에는 안 했지만 법사위에 여러 번 가서 발언도 하고 정부에 있을 때는 또 거기 가서 정부 입장을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고 이제 제가 국회 상임위에 하면서
13대 국회에는 모든 그 상임위의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입법조사관하고 전문위원 하나씩 파견 나와가지고 정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법 절차에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이 그 당시에는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위에 한번 가서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노조가 활발하지도 않고 노동법도 아주 정비가 안 돼 있을 텐데 그 전문위원들조차도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가 그 당시 노무현 의원이나 이상수 의원이나 이인재 의원이나 이런 법률 전문가들보다 낮아요. 그 당시 노동위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들조차도. 근데 법사위를 한번 가보니까 법사위 의원들은 아예 개념조차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작기와 뭐 체계를 수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념도 안 돼 있는 그 당시 노동법이란 건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옛날에 안 지킬 걸 요량으로 해서 만든 법이라서 굉장히 진보적이었는데 그걸 적용하면은 되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후에 자꾸 이제 국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입법고시론 전문가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벌써 입법고시를 들어온 사람들이 전문위원까지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입법조사처도 만들어지고 의원들도 이제 굉장히 그 전문적인 역량들을 많이 갖추고 해서 사실은 법사위에서 그런 체계 자기 수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협상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로 그 옛날에 잘못된 관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도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옛날에는 법적 시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막 하루 전까지도 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결국 여야 합의로 12월 2일 날은 그 법적으로 이제 통과시키도록 했는데 그때 좀 그 법을 만들 때 좀 그 맞들였다고 그럴까 좀 소홀했던 게 추경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본 예산만 돼 있지. 추경이라는 건 급해서 수시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면 본 예산은 날짜가 정해 있고 추경은 본 예산보다도 더 시급한 거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동안의 추경에 관한 부분들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위원회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건 저는 저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지만 제가 해본 경험으로 봐서도 그 협상용으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당도 그런 걸 갖고 협상은 하지 말라고 제가 원내대표한테 여러 번 강조했어요. 오늘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 국제신문의 김혜정 그리고 기자입니다. 상임위에서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우리가 열 몇 개 상임위에서 전 상임위에서 우리가 과반 다수입니다. 과반 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협상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시간을 자꾸 끌면은 그게 전형적인 이제 말하자면 발목 잡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 20대 국회처럼 그렇게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 선의로 했으면 좋겠다. 서로 내각제 국가에서도 원래 아니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서로 간에 그 나라의 전통과 그런 거에 따라서 서로 간에 양보해서 배려를 해주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간에 선의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지. 그걸 서로 간에 뭐라고 할까 20대 국회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국제신문의 김혜정 기자입니다. 대표님께서 계속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혀오셨는데요. 근데 1차 공공기관 용역 평가 결과가 계속 지난해부터 미뤄져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매듭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1차 공공기관에 관한 평가는 거의 이제 사실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다만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책적인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1차 기관을 보낸 뒤에 새로 생긴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합치면 뭐 300개도 넘고 웬만한 규모가 되는 것까지만 해도 100개가 훨씬 넘을 정도로 원래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보면은 공공기관이 새로 생기면은 그 위치를 지역으로 두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정신이 무시되고 바로 수도권에 자꾸 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건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건 이 현재 1차 공공기관에 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다만 이제 그걸 어느 기관을 어디에 보내는 게 더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지 효율적일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판단 같은 거는 더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그동안에 이제 논의를 하질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좀 더 해서 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방에서는 굉장히 학수고대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역 인재 채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학수고대하고 실제로 제가 봐도 수도권에만 너무 그게 밀집돼 있어가지고 부작용도 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임기 내에 처리한다는 제 임기 내에는 뭐 이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건 아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건 할 수 있을지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21대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그 원내대표단하고 당 지도부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예,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경제 이광효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에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씩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긴급재난기금은 처음으로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직접 맞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전 국민들에게 다 이제 지급을 해준 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받아 보신 분들도 이제 이건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꼭 대목 분위기가 난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런 그 평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원래 정부가 약속한 게 2년을 하도록 한 거죠. 그 긴급재난기금 두 달을 하도록 한 거죠. 2달. 예, 제가 말씀을 잘못해서 2년이 아니고 2달을 하도록 한 건데 추가로 이제 2차로 한다는 건 아직 뭐 정부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는 전혀 아닙니다. 당에서도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3개월로 응? 3개월로 다 사용하는 걸로. 아 물론 8월 말까지 다 사용하는 걸로. 예.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더 받고 아니면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겨레신문 정한봉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어쨌든 여야가 선의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좀 원구성이랑 관련된 협상을 보면 이제 여당의 선의가 어떤 부분인지 좀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보여줄 수 있는 선의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뭐 선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이 법대로 해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의 법이 이제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실시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특별하게 정치에서 무슨 그 선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정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의로 하겠다는 거는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걸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분들 보고 너무 과도하게 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법은 지키도록 하는 게 그게 서로 간의 선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은 기자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